좋은 자리에서 저한테 기조발제의 기회를 주신 정순우 이사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우 이사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뭔가 좀 사회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는 것은 없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다산을 민중 사회학자로 좀 부각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물론 제가 1980년대 대학에서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의 경험 또는 관찰,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는 사회학의 뿌리찾기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뭐라고 할까요? 한국 사회학이 있기는 있지만 아까 정순우 이사장님께서는 사회과학 일반을 말씀하셨지만 특히 사회학의 관점에서 보아서 사회학의 역사가 있고 이상백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만갑 선생님, 이혜영 선생님 이렇게 내려오는 역사가 있기는 있지만 저 역시 사회학을 하면서 굉장히 그 갈증을 많이 느꼈는데, 왜냐하면은 이 사회학의 한국적인 뿌리가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이 그냥 외국에서 들어온 일련의 개념에 의해서 이론에 의해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이 관행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앞으로 학문을 발전하려고 하면 또 제 느낌에는 소박한 느낌에 다산 학문이 더 살아나려고 하면은 이 사회학의 또는 사회과학의 뿌리찾기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서 다산으로 말미암아 다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과학이 어떻게 발전해가고 한국 사회과학이 또 그것이 다산학의 발전에서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의 개혁에 그것이 무슨 함의를 가지는 것인가, 지식인과 사회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 사이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커다란 맥락 속에서 민 또는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것을 아주 초보적인 단계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좀 탐색을 해보는 것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 편의를 위해서 뭐라고 할까, 이 PPT를 준비했는데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제 기억으로 되돌아가면은 1985년도에 정치학적으로 본 다산 연구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교 사회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젊은 선생님들 5분이 발제를 했는데요. 그것에 관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좀 했었어요. 근데 옛날 20년 전 거라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5명 발표했는데 아무도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제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했던 기억은 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좀 갱신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이 발제를 맺게 되었고, 또 그런 의미에서 다산을 민중사회학의 창시자라고 일단 호명을 하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기억을 하시겠지만 1980년대에는 그 민중사회학 또는 민중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환상 선생님이 70년대에 해직되시고 일군의 민중신학자들과 매우 교류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또 목회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민중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민중사회학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민중의 사회과학적 인식이라고 하는 책을 내서 좀 더 정교한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많은 비판적인 논의를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김준균 선생님께서 또한 이 민중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김준균 선생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1979년도에
민중사회학의 이론화 전략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하셨고 또 나아가서 제4차 반제상을 수상을 하시면서 민중사회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구상을 말씀하셨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당시의 사회는 자본주의적인 발전이었고, 따라서 자본주의적 발전 법칙에 의해서 민중 문제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과학화를 시도했던 그런 분이고, 그때 많이 인구에 거론했던 분이 박현채 선생님이신데, 박현채 선생님하고 김정균 선생님이 같이 공동으로 그런 작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김경일 선생, 마찬가지로 한국중앙연구원에서 사회학 활동 하신 분인데, 민중은 이야기한다, 20세기 민중의 서사라고 해서 굉장히 방대한, 마지막 서사적인 의미에서 민중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처럼 민중에 대한 논의가 결코 새로운 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다산에 이제 연관시켜서 이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독서라고 할 때 보통 하나는 그 텍스트 표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들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대부분 그런 논의가 많고, 문학이건 사회경제사건 뭐 경학이건 뭐든지 다 다소 좀 텍스트 분석적인 그런 요령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독서를 한다고 할 적에는 표면에 있는 내용을 분석하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이런 작업에 못지않게 그 표면의 배후에 가려져 있는 어떤 가정, 그 안에 있는 세계관, 그의 독특한 인생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상호 연관시키는 그런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방법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산에 있어서의 그 민 또는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론 그분이 남긴 다양한 시라든지 또는 서간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지, 산문에 가까운 그런 글들에는 그야말로 전면으로 이게 부각되어져서 민중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연민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들이 전면에 드러나 있지만, 비단 이런 좀 인문학적인 이게 시라든지 서간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체제 개혁이라든지 또는 경학이라든지 목민심서나 경서예표나 스문신서와 같은 이런 그런 서적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배면을 우리가 훑어 올라가면은 그 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산이 유배 시절에 특히 18년 동안 강진에서 겪었던 유배 시에 겪었던 그때 체험했던 그때 포착했던 그 민중성, 민중의 다양한 모습, 그리고 그 민중과 다산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배면에 녹아있다. 그것이 과연 어떻게 녹아있는 거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이 다산학을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편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하여튼 민중사회학 또는 다산과 민중의 관계를 이와 같은 표에 의해서, 그림에 의해서 좀 형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사회 이론사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에는 계급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내려오고 있는 민중론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이론사적인 흐름 속에서 민중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에는 역사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민중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민중사회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고, 또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시대의 쟁점으로서, 예컨대 80년대 같으면은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민중이라고 하는 쟁점이 이제 떠오르니까요.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문과 실천 또는 이론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 분리되지 않고 상호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서 작동하는데, 이러한 그 연관고리가 물론 사람마다 다 있겠지만 특히 다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풍부하고 굉장히 또 감동적이고, 또 이 부분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새롭게 체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동, 굉장히 저는 이번에 다산을 다시 보면서 비록 일체는 지식밖에 갖고 있지만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느낀 것이, 굉장히 어려운 역경 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자신의 학문관을 또는 이 민중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개혁적인 의지, 민중을 위한 개혁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발표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참 감동적이었고요. 이분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절대 좌절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는 거.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손을 가질 수 있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홍역 같은 걸로 어린 시절에 자녀가 많이 사망을 했고 오직 이제 아주 소수만 결국 남았는데 이런 역경 속에서 이 병을 좀 편치하기 위해서 결심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술을 남기고 해서 의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혁혁한 공헌을 남기셨거든요.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절대 어떤 그것이 하늘의 질병으로부터 내려오든지 아니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오는 박해로 내려오든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학자로서의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불굴의 어떤 개혁 정신, 학문 정신, 실천 정신 이것을 정말 유감없이 발휘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희귀하고 또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822년 이제 회겁을 맞이해가지고 이분이 자찬 묘주명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을 하는데요. 이 자찬 묘주명을 보면은 거기에 자신의 표현입니다만은 사서 육경을 포함해서 경약을 두루 살폈고 경세, 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등을 수정 보완하여 내놓았으니 표현인즉 이제 죽어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한편으로 쓰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신명의 묵묵한 깨우쳐 줌이 있는 듯한 감흥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암시적인 부분입니다. 신명의 묵묵한 가르쳐 줌이 있었다. 자기한테 있었다라고 수려한 이것이 과연 뭘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경학 두루 공부하셨고 현실 개혁에 관한 충분한 개혁안을 나왔으니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감흥을 느끼는 부분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인 정약전 형이 흑산도에서 이제 이걸 보고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감동을 느끼면서 어찌 이 방대한 작업이 너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졌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자찬묘주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 이 방대한 작업이 너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졌겠느냐. 이 신명이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해석할 적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저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비약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다산은 그 상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지만 여기에는 또 정약전 형이 암시한 것처럼 뭔가 이것은 하늘의 뜻이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기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하늘로부터의 뜻이 다산한테 넘쳐서 거기서 다산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용기를, 비전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민중사회학의 창시자라고 다산을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신명의 묵묵한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뜻은 그 표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자 내가 일생을 다해서 어려움 역경을 이기고 그래서 사서육경을 다시 해석하고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서유표를 저술하고 이런 모든 작업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모두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면은 다산이 목격했던 그런 민중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연민의 세상이면서 또 다른 한편에는 이 사회의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민중들의 삶과 복지와 또는 삶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이 책이 그 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뜻에서 느끼는 어떤 그 뿌듯한 자부심과 어떤 느낌 이런 어떤 것들이 이게 신명의 묵묵한 가르쳐줌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민중과 다산의 관계를 좀 여러 가지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독서가 충분치 않지만 그래도 이 독서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의 점에서 이렇게 상호
대립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을 한편으로는 뭐 특히 이제 북한에서 나온 견해가 더 그런 경향도 있지만은 역시 그 봉건제적인 유죄로부터 깔끔히 벗어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교적인 세계관이라든지 또는 전 근대적인 자본주의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없이 그냥 왕조 체제의 복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봉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각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실 있거든요. 또 다른 한편에는 다산은 민권 의식, 민주적인 의식,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생각 이런 걸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조선 왕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조선 왕조와 대립되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몸에는 그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민권 의식적인 다산과 좀 더 봉건적인 다산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발견합니다. 이게 근대냐 아니면 과거냐 현재냐 과거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이념적인 분기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그 어느 하나에 편들기보다는 이걸 잠시 좀 이념적인 독서를 좀 밑으로 내려놓고 실제로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은 다산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특히 그가 1801년부터 1818년까지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정말 목격했던 관찰했던 그리고 체험했던 그리고 이 체험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몸속에 들어와서 자신의 그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잊을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그 충격을 주었던 그 민에 대한 그 의식을 중심에다가 놓고 다산의 학문을 좀 이제 봄으로 인해서 과연 어떤 지점에서 다산이 그 민을 생각을 했고 또 어떤 관점에서 체제 개혁을 하려고 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넓은 민중사회학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제 느낌에는 앞으로 다산을 좀 현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그것은 어쩌면은 목민심서의 그 민이라고 하는 게 민중을 뜻하고 사실 목민심서에 드러나고 있는 다산의 민중관이라고 하는 것이 한 책이 아니라 다산은 모든 저술과 그분의 모든 사상의 저 내면에 깊숙이 내재해 있고 그 밑에서 흐르고 있다고 하는 배면에 가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비록 표면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컨대 경서일표를 읽을 때 그런 것들이 민중에 대한 그 생각이 충분히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배면에 있는 가정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그 측면에서 잡힐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사람들을 좀 9가지 분류로 나눠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비록 뭐 이게 선비라든지 상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만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화초를 하고 어떤 사람은 상업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재배를 하고 여러 가지 직능을 9가지로 나눠서 각 사람으로 하여금 일종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고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서 각자 자기 삶을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되도록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뚜렷했거든요. 이 뚜렷한 것은 상당히 선진적인 생각이고 어떤 사람이 먼저 가고 어떤 사람이 뒤로 간다 하더라도 먼저 간 사람이 부를 많이 창출한다고 하면은 그 부 효과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도 맞으면 스필 오버 이펙트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에 따라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주장했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사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던 굉장히 선진적인 어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종의 부국 강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이제 표면에서 보는 얘기고 사실 그 배면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놓고 본다면 이러한 모든 체제 계획이 그분이 구상했었던 육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며 왕실과 관료 사이를 어떻게 분리시킬 것이며 또 통합시킬 것이며 또 이런 새로운 어떤 그 토지 개혁에 대한 생각, 분배의 생각, 조세의 정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분이 상세하게 논의를 했지만 이 논의 자체는 대단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야심적인 그런 논의인데 그런 논의의 배면에 깔려 있고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 사상이 민중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기본 태도가 아니었느냐. 그때의 그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
압제에 시달리고 있고 수탈당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 연민의 대상 이렇게도 물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 다산이 발견했던 그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피폐되고 침체되고 수탈당하는 그런 민중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신의 삶을 이렇게 경청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지식을 교육을 통해서 습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운영할 수 있는 자립적인 적어도 자신의 삶과 연관해서는 자립적인 어떤 경영 주체로서의 이런 민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부는 관료 체계는 교육을 실시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모범을 보여야지 되고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 이 민중이 민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모든 것의 토대가 민인데 그 민중이 좀 더 부강하고 좀 더 자립적이고 자신의 뜻을 살려서 이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지 되고 다산의 모든 학문과 또는 체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이게 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확대 해석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저술 과정에서 우리가 사회과학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지만 엄격한 의미의 사회과학적인 논의에다가 어떤 맞지 않는 어떤 그 정서적인 부분 이렇게 그 민중에 대한 연민이라든지 같은 공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안에다가 섞는 것은 다산의 엄격한 학문 정신에서 놓고 볼 때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배면에 이게 숨겨져 있는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배면에 숨겨져 있는 가정을 끌어내서 전면에다가 한번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다산의 의미를 좀 현대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러나 과도하게 이념적으로 이것을 독해하는 경향은 또 좀 피하면서 과도하게 당시에 이미 다산이 마치 민권론자인 것처럼 물론 원목이나 탕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견해가 일부 있기는 있지만 마치 다산이 일생 동안을 그런 그 민권론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 또는 마치 다산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이 그래도 복귀 왕정 강화라고 하는 구시대적인 파라다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 더 유연하고 실사구시적인 관점에서 그 시대에 의해서 다산이 실제로 발견했던 민을 발견하고 또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다산의 학문과 실천의 배면에 깔려져 있는 기본적인 가정을 가능하면 좀 전면으로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다산을 현대화시키자. 다산의 의미를 좀 원으로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고 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식인의 관점이라고 하는 지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현실 깊숙이 들어가서 그 민중을 발견하고 그래서 사회과학이 학자로서 학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충실히 수행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학문이 이 체제 개혁에 또는 사회 개혁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겠느냐. 물론 다산은 체제 개혁에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정조시대 때는 굉장한 총애를 받았지만은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저술과 남기고 경험을 했고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저술을 남기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그 신명의 촉촉한 그런 은혜라고 할까 이런 걸 느낀다고 하는 표현까지 있었지만 사실 그분은 체제 개혁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분이죠. 그러나 그 배면에 깔려 있는 다산의 학문 정신, 실천 정신 그리고 학문과 이 지식 그리고 현실과 관계를 조명하는 그의 그 시각은 눈부시게 빛나고 또 매우 현대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긴 했지만 다산과 민중사회의 관계에는 여러 계기가 이거 다 아는 사실이고요. 1777년 그 부친께서 화순 현감으로 가실 때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를 관찰할 수 있었고 그때 기록이 또 나옵니다. 1794년 경기도 암행어사 시절에 여러 활동을 하셨고 그때 예컨대 서영보라고 하는 그 관찰사의 비리를 추적해서 보고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영보 씨가 이게 고위직을 차지했는데 다산이 유배를 시킬 거냐 말 거냐
라고 해서 조정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때 서영보 씨가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부연해서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뭐 유배 생활을 떠나게 되는데, 하여튼 이럴 때 이제 악연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한테 돌아온 그런 경우입니다. 어쨌든 그분 사사는 암행어사 시절에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고 1797년에서 99년까지 황해도 곡선의 수령으로 나아가서 이제 진짜 그때 모범을 보이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민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분한테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디까지나 다산의 총애를 받는 신료로서, 관료로서, 고위 공직자로서 이게 본 것이고, 그것은 굉장한 한계가 있었을 것이 명백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제 1801년부터 18년까지 18년 동안은 이게 풀려나고 그야말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겨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제 강진으로 가서 거기에서 민중을 발견하고, 그때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서 형성된 그 민중관 또는 민중과 학문, 민중과 지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다산의 일생을 두고 그 기저에서 작용하고 있는 기본 어떤 동기, 모티브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 물론 민중사회학의 창시자라고 제가 다산을 보는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어떤 깊은 체험, 이게 세대론적인 입장에서 세대의 문제와 직결되고 부딪히면서 느끼는 그 아주 근본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일생 동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산의 삶 속에 그게 녹아 있었다. 이게 어떻게 녹아 있었느냐,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 의미는 뭐냐, 그것이 현대적인 의미는 뭐냐, 그것이 지식인한테 주는 의미는 뭐냐, 무려 뭘 배울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때 바로 이 부분을 잘 조명하는 것이 어쩌면은 앞으로 다산학을 조금 더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결합시킨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유용한 어떤 질문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잘 알려져 있듯이 다산은 강진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사실 그 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널리 알려져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산 외가가 이 해남 명문가 고산 윤선도의 집안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참 많이 줬고, 또 윤선도 가문에 있었던 방대한 고문서 책들을 이제 다산 초당으로 옮겨가지고, 다산 초당 자체가 윤선도 가문에 쓰고 있었던 일종의 이제 사랑방 같은 데였는데, 그걸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줬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일입니다. 다산이 본 민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단순히 고통 속에서 사그라져가는 그러니까 침잠되어가는 연민의 대상만은 결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글들이 다산이 남긴 시나 또는 사간집 같은 데 잘 드러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이 본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저 관점인데, 이것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스스로 관찰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래서 자신을 뭔가 이렇게 삶의 주체로서 그냥 어떤 민권 운동을 하는 어떤 주체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능력과 또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어떤 존재, 이렇게 이제 그 민중을 저는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민의 인학, 이제 좀 간략히 끝내겠습니다. 목민의 인학이라고 이 큰 주제가 지금 목민의 인학인데요. 인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이 하나님 천이 하늘이 인간한테 준 기본적인 품성이라고 하는 어떤 심학적인 전통에서 보면은 보편적인 도덕이 되겠지만은, 다산은 잘 알려지는 것처럼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관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충서가 중요하고, 또 다산은 충서를 줄여가지고 바로 이는 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피력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 관계가 중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인간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서로 화목하고,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서로 편해지는 거, 이것을 인의 핵심으로 삼았다고 보는 건데요. 저는 이 인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회과학적인 시각이고, 철학적인 분야에 머물러 있었던 인의 개념을 사회과학 분야로 끌어들여서 사회관계 안에서 그 인을 살펴보게 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다산이 남긴 굉장히 중요한 공적이고, 이것이 이제 목민 심서의 기저를 이룰 뿐만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민중의 다산의 민중사회학 창시자로서의 민중사회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인의 정신, 서로 화목하고 가깝고 친해지는, 그래서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는 어떤 그런 상보성 원리, 이걸 저는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예의로 한다고 하면은 소통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소통, 열린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인이라고 하는 것이 열린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이 소통이라고 하는 관계를 다산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따라서 목민의 기본 과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단순한 민중을 치민의 대상이 아니고 교민의 대상이고 양민의 대상인데, 그 근저에는 소통, 민중과 소통해라. 그리고 또 실제로 그분 역사에서, 삶에서 바로 이 소통을 강조한 아주 감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다산에서는 소통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이게 소통을, 열린 소통을 통해서 행정을 하고, 열린 소통을 통해서 국가 개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민이 스스로 성장해서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도록 발전시켜가는 어떤 그런 길, 이런 것들을 다산이 꿈꾸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 논문에서 이 체제 개혁의 공공성 문제를 가지고 김상준 선생하고 박영도 선생 논의를 좀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것을 사상 체계 안에서 공공성을 볼 적에는 그냥 사상의 문제로 등장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공공성 문제를 따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절차의 문제가 나옵니다. 기준의 문제. 무엇이 공공성이냐? 공공적인 것과 성공적이 아닌 것, 보통 사적인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공성이 과연 실현되느냐, 현실 안에서. 그리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대단히 어렵고 또 중요한 과제가 이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다산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학이라고 하는 넓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고 천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산이 구상했었던 체제 개혁 안에서 놓고 본다면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법을 통한 공정성, 보편성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확립을 하자. 신분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접하고 관리하고 그럴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법치를 통한 공정성, 공공성 확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각 시민이, 각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어떤 그런 체제의 효율성, 체제의 합리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공공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 발제는 사약의 뿌리찾기라고 하는 것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약의 뿌리찾기에 관해서 저와 같이 공부를 했고 학교에서 가르쳤던 서울대 성호근 선생이 2010년경에 제가 서울대학에서 정년을 하고 이제 사회학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 때 뜻밖의 굉장히 장문의 9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히 장문의 편지를 저한테 보내오면서 정말 축하한다라고 하는 얘기와 함께 본인이 사회학을 하면서 느끼는 굉장히 허탈한 심정, 이것을 저한테 장렬하게 표시했었습니다. 이것이 제 글에 보면은 그대로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감흥을 주고, 제 나름대로는 오늘의 이 발제가 성호근 선생이 저한테 부탁했던 것, 즉 이 사약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려고 하면은 너무 건조한 개념의 과잉으로부터 벗어나야지 되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서 그 아주 풍부한 삶의 스토리를 개발해야지 된다. 이걸 그냥 저한테 당부하고 저한테 제발 그 역할을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접합시키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걸 어떠한 기법에 의해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열린 과제인데, 어찌됐든 저로서는 오늘의 이 발제를 통해서 다산을 민중사회학의 시초로 봄으로 인해서 다산이 구상했었던 엄청난, 그리고 방대하고 체계적인 체제 개혁의 구상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문학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다산이 본 당시의 민중이라고 하는 그런 관찰, 그리고 그때 느꼈던 소외, 이런 인문학적인 삶의 역사와 연관되는 이 부분을 결합시키는 이런 과제가 바로 민중사회학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대단히 많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대단히 부족한 발제인데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